새벽 4시 나는 또다시 그 악몽에서 깨어났다. 새벽 4시 나는 또다시 그 악몽에서 깨어났다. 빗속에서 들려오는 급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작은 몸뚱이. 준호의 교복에 스며든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베개에 젖은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은 여전히 고요했다. 서울의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이곳에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다. 준호가 다니던 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준호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쳐왔다. 화장대 위에 놓인 준호의 사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두 눈을 초승달 모양으로 만들며 웃던 그 모습이 여전히 생생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준호의 볼을 어루만지며 나는 중얼거렸다. 하루 종일 상담센터에서 받은 치료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트라우마 치료, 애도 과정, 새로운 시작. 의사들은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아픔은 여전했다. 3년이 지났지만 시간이 약이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니 야윈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는 아이들이 예쁜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그늘진 눈과 깊어진 주름만이 남아 있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나는 오늘도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다. 새 학교의 첫 출근길, 아침 안개가 산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소백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60명 남짓한 곳이었다. 서울의 대형 학교에서 한 학급만 해도 30명이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조용한 곳이었다. 교장실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교무실로 향했다. 나이가 지긋한 교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모두들 서울에서 온 젊은 선생님이라며 반겨주었지만 내가 왜 이런 시골까지 왔는지에 대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도 느껴졌다. 6학년 3반 교실 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이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26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미라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 순간 뒷자리에 앉은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시간이 멈췄다.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교탁을 붙잡고 서야 했다. 그 얼굴, 그 눈동자, 그 입술 모양까지 모든 것이 죽은 내 아들과 똑같은 얼굴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강민우예요. 그 목소리마저 준호와 똑같았다. 나는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같았다. 마치 준호가 3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내가 멈춰선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우도 걱정스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까지 준호와 같았다.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아이의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기다렸다. 마지막 순서였다.
강민우. 그 아이가 조용히 손을 들며 대답했다. 수업을 시작했지만 온 신경이 민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아이는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연필을 잡는 모습,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하는 모습,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긁는 버릇까지 준호와 똑같았다. 첫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복도로 우르르 나가며 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우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눈썹 하나하나, 속눈썹의 길이, 코끝의 모양까지 준호와 완전히 똑같았다. 민우는 내가 다가오자 조금 움찔했다. 마치 나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민우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더 많은 공통점들을 발견했다.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웃을 때 나타나는 오른쪽 입가의 작은 보조개, 심지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준호와 일치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급식실에서 민우의 식사 모습을 지켜보았다. 준호는 항상 밥을 먹기 전에 반찬을 하나씩 맛봐보는 습관이 있었다. 민우도 똑같이 했다. 김치를 조금 집어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준호도 김치가 조금만 짜도 그런 표정을 지었다. 너무 짜요. 민우야, 혹시 매운 음식 못 먹니? 네, 잘 못 먹어요. 혀가 얼얼해져요. 오후 수업 시간, 민우가 연필을 잡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었다. 민우야, 연필 잡는 법이 특이하네? 어려서부터 이렇게 잡았어요. 아빠가 처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연필을 끼우고 엄지로 고정하는 독특한 잡는 법이었다. 준호만의 특별한 연필 잡는 방법이었다.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연필을 잡았는데 아무리 고쳐주려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습관이었다. 학교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민우도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가려 했다. 그 순간 아이가 문지방에 발을 걸려 넘어질 뻔했다. 반사적으로 몸을 지탱하려다 왼쪽 팔을 교실 벽에 부딪혔다. 그때 반팔 티셔츠 사이로 왼쪽 팔꿈치가 드러났다. 거기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민우야, 팔꿈치에 흉터가 있네? 네, 어렸을 때 다쳤다고 하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다쳤니? 아빠가 그러는데 5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다쳤다고 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준호도 왼쪽 팔꿈치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5살 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생긴 흉터였다. 아스팔트에 팔꿈치를 심하게 긁혀서 병원에 가서 꿰맸던 상처였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우의 모든 것이 준호와 똑같다는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준호는 3년 전에 죽었다. 내가 직접 장례를 치렀고 화장까지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민우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졸릴 때 하는 행동,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하는 몸짓, 친구들과 대화할 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준호와 똑같았다.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까지 일치했다. 어느 날 미술 시간에 민우가 그린 그림을 보고 더욱 놀랐다. 집을 그리는 방식, 색칠하는 순서,
심지어 그림의 구성까지 준호가 그리던 방식과 똑같았다. 준호는 항상 집을 그릴 때 굴뚝을 가장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지붕, 벽, 문 순서로 그렸다. 민우도 정확히 같은 순서로 그렸다. 방과 후에 나는 준호를 조용히 불렀다. 민우야, 아빠는 어떤 일을 하시니? 트럭 운전을 하세요. 큰 트럭이요. 그럼 엄마는 집에 계시니? 민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모든 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기억을 지운 것처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민우의 정체를 파헤쳐 보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민우의 담임으로서 가정 방문을 결정했다. 민우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서 이상한 점들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다. 민우의 집은 학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었다. 낡은 연립주택이 늘어선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대문 앞에 서니 집 안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문을 열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트럭 운전사 같아 보였다. 나를 본 남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선생님이요?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별일은 없고요. 가정방문 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가족 사진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고,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물건들도 찾기 어려웠다. 마치 급하게 꾸며놓은 집 같은 느낌이었다. 민우가 방에서 나왔다. 방에서 나온 민우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민우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부르며 한 걸음 다가왔다. 엄마, 그 순간 강태식이 급하게 민우를 끌어당겼다. 민우야, 아빠랑 선생님이랑 말씀 중이니까 조용히 해.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민우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머뭇거렸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민우의 성장 과정에 대해 물어보자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얼버무렸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상한 점들을 더 많이 발견했다. 강태식은 민우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너무 부족했다. 언제 첫 걸음을 뗐는지, 언제 첫 말을 했는지, 어떤 장난감을 좋아했는지 아버지라면 당연히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민우에게 직접 물어보자 더 이상했다. 아이 역시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다. 3년 전 이전의 기억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강태식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많이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일까? 집을 나오면서 나는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쳤다. 인사를 나누는 김에 자연스럽게 강태식 가족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의외의 대답을 했다. 이 동네에 온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 없이 혼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데려왔죠. 더 이상한 것은 할머니가 기억하는 강태식의 과거였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강태식은 예전에 큰 교통사고를 냈다고 했다. 그 사고로 자신의 아들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민우라는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태식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 자신의 아들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3년 전부터 민우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것. 모든 것이 준호의 사고와 시기가 일치했다. 그날 밤 나는 3년 전 사고 당일의 기록을 다시 찾아보았다. 당시 신문 기사,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등을 모두 뒤져보았다.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에서 가해자의 이름을 확인했다. 강태식. 민우의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이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 경찰관은 그 사고를 기억하고 있었다. 트럭 운전사 강태식이 음주운전으로 두 아이를 쳤다는 사고였다. 하나는 사망하고 하나는 중상을 입었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정보였다. 사고 당시 가해자인 강태식의 아들도 같은 트럭에 타고 있었다고 했다. 그 아이도 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같은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결국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정리해보면 이런 상황이었다. 강태식의 트럭에 그의 아들이 타고 있었고 그 트럭이 길을 건너던 준호를 쳤다. 사고로 강태식의 아들과 준호 모두 같은 병원에 실려갔다. 그런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준호가 죽고 강태식의 아들이 살았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강태식이 키우고 있는 아이는 어떻게 봐도 준호였다. 그렇다면 당시 병원에서 신원 확인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일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바꾼 것일까? 다음 날 나는 당시 사고 피해자들이 실려간 병원을 찾아갔다. 3년 전 그날 밤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의료진을 개별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인터넷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당시 담당 간호사를 찾아냈다. 그녀는 현재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카페에서 만난 간호사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내가 준호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3년 전 사고 말씀이시군요. 그때 참 복잡했던 사건이었어요. 병원에서 초기 신원 확인에 실수가 있었거든요. 두 아이가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처음에 신원을 바꿔서 파악했다가 나중에 정정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럼 혹시 살아남은 아이가 잘못 파악된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가족들이 직접 확인했는걸요. 하지만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당시 강태식의 아들도 같은 병원에 실려왔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망했다고 되어 있었다. 만약 죽은 아이가 강태식의 아들이고 살아남은 아이가 준호라면? 하지만 그렇다면 왜 강태식이 남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걸까? 간호사의 증언을 듣고 나서 나는 확신했다. 민우는 준호였다. 3년 전 병원에서 신원이 바뀌었고 강태식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DNA 검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민우의 DNA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학교에서 몰래 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결국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며칠 후 나는 민우에게 간단한 건강검진을 제안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이라고 했다. 민우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응했다.
구강 검사를 하면서 면봉으로 타액을 채취할 수 있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정말 길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그것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3년 동안 내가 겪은 고통과 민우가 겪었을 혼란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 민우는 내 아들 준호가 확실했다.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는 내 손이 떨렸다. 3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분노가 더 컸다. 강태식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아야 했다. 그리고 준호를 되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3년 동안 강태식과 함께 살아온 준호에게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다. 일주일 더 고민한 끝에 나는 강태식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듣고 싶었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준호를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토요일 저녁, 나는 강태식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분노가 치밀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내가 겪은 지옥 같은 고통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강태식 씨. 그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강태식은 나를 보고 놀랐다. 이미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선생님, 민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무슨 이야기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민우는 당신 아들이 아니죠? 강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민우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왔어요. 그리고 3년 전에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3년 전 사고 당일 병원에서 신원이 바뀌었어요. 죽은 아이가 강태식 씨 당신 아들이고 살아남은 아이가 내 아들 준호예요. 강태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리고 마침내 털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3년 전 사고 당일 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쳤어요. 내 아들도 차에 타고 있었는데 내 아들은 죽고 선생님 아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바꿔치기를 한 거군요. 처음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신원 확인이 헷갈리는 상황에서 마가 씌었나 봅니다. 선생님 아들이 죽었다고 살아남은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는 기억하고 있나요? 처음엔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찾는다고 울었죠. 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했다. 그 후 3년 동안 강태식은 준호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준호도 기억을 많이 잃어서 강태식을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강태식의 고백을 들은 후 나는 준호와 만나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3년 동안 강태식을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온 아이에게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며칠 후 강태식의 고백을 들은 후 나는 준호와 만나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3년 동안 강태식을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온 아이에게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나는 조용히 준호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강민우 오늘 선생님 집에 가자. 내가 민우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우리 집에 가서 말할게. 조용히 준호와 거실에 앉아서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준호야.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 이름 누구예요? 난 강민우예요. 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바라보세요? 너의 진짜 이름이야. 박준호야. 준호는 혼란스런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름은 강민우예요. 아니야, 준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뭔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엄마, 그래, 준호야. 내가 내 엄마야. 준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준호야. 정말 엄마야. 준호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 저는 계속 꿈에서 엄마를 봤어요. 그런데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났어요. 이제 괜찮아, 준호야. 이제 다 괜찮아. 나는 3년 만에 내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 따뜻함, 그 냄새,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 다음 날 나는 경찰서에 강태식과 함께 갔다. 강태식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그 과정에서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원을 바꿔치기해서 상대방 아들을 제가 키웠습니다. 수사관들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다. 당시 병원에서도 공모자가 있었나요? 네, 당시 응급실 직원 중 한 명이 돈을 받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며칠 후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강태식은 음주운전, 신원도용, 아동유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강태식이 3년 동안 준호를 나름대로 잘 키워준 것도 사실이었다. 준호도 강태식을 아빠라고 부르며 정을 들였다. 엄마, 강아저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럼 강아저씨를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복잡한 상황이었다. 강태식은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3년 동안 준호를 키워준 양아버지이기도 했다. 그 후에 1년이 지났다. 준호는 완전히 기억을 되찾았다. 사고 전의 추억들,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모두 기억해냈다. 엄마, 기억났어요. 제가 5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졌을 때 엄마가 울면서 병원에 데려갔던 거요. 그래, 맞아. 그때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리고 6살 때 엄마 생일에 그림을 그려서 선물했던 것도 기억나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완전히 돌아왔다. 3년간의 공백이 마침내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새 학교에서도 놀랍도록 잘 적응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이야기를 털어놓자 모두들 놀라워했지만 따뜻하게 받아들여줬다. 아이들은 준호의 용기와 성숙함에 감동했다. 어느 날 준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다. 엄마, 저는 나중에 경찰이 될래요. 왜?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을 잡고 싶어요.
나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다. 좋은 생각이야, 준호야. 엄마가 응원할게. 어머니는 아들의 숭고한 꿈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를 꼭 안아주며 응원한다고 말했다. 3년 후 강태식이 출소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준호는 어떻게 지내나요? 잘 지내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 순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강태식을 보고 잠깐 멈춘 후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강아저씨. 준호야, 많이 컸구나.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는 더 이상 강태식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강아저씨,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너처럼.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에게 강태식을 용서한다고 말했다. 엄마, 저는 강아저씨를 용서해요. 정말? 네, 나쁜 일을 했지만 저를 사랑해준 건 진짜였어요. 그리고 엄마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준 것도 그분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의 놀라운 성숙함에 깊이 감동했다. 이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다. 현재 준호는 경찰대학에 다니며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다. 때로는 인생이 가혹한 시련을 주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찾아낸다. 준호와 어머니는 이제 진정한 완전한 가족이다. 3년의 공백을 메우고 더욱 강한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 시련을 통해 더욱 결집된 모자 간의 사랑 이야기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모성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가족의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기억의 상실도 이겨낸다. 오늘의 이야기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